네,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세요로 되어 있네요. 지정장치장. 일단은 저희가 보세구역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정보세구역이라 하는 것은 일단 공익추구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건 통관 목적인 거죠. 통관 과정에서 통관하려는 물품에 대해서 별도로 장치를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검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치와 검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지정장치장이라 부르고, 그리고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세관검사장이라 부르죠. 그리고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을 보게 됐을 때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있죠.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항만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항만 쪽에 있는 그 어떤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동의를 구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가 맞죠? 나를 보니까요. 보관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말해 봤을 때 원칙과 예외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원칙은 물품의 화주 또는 그 물품을 해당 장소에 반입한 이 반입자가 보관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반입자라 하는 것은 운송사가 되겠죠. 운송인, 그러니까 선사, 항공사 또는 화물운송수선업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사실 이런 자들이 보관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거기 상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세관장이 별도로 화주를 가름해서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세관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된 거죠. 세관장이 보관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화주 또는 반입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만 화주를 가름해서 그 화물관리인이 보관 책임을 지는 건데, 화물관리 지정이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세관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었어요. 나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는 장치기간이죠. 장치기간은 저희 법에 가서 보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로 가서 보면 그 장치기간이라 하는 것은 일단 2개월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2개월. 나의 경우에 보니까 화물관리인은 비용을 화주한테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관설비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관장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부분 맞습니다. 정답은 나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행정 제재를 하는 내용 중에 일단 뒤도 나올 것도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려 보도록 하면, 일단 지정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지정 취소. 그리고 나중에 뒤로 가서 보면 특허보세구역에 가면 물품 반입 등의 정지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그거죠. 영업 정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특허 취소라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일단 공통적인 걸 말씀드려 보도록 하면, 일단 지정보세구역 지정 취소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물량, 그러니까 통관 물량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수출입 물량이라 하는 것이 감소됐을 때, 감소돼가지고 이것을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도 아니고 지정을 취소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은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게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이제 화물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 취소 사유를 두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보통 저희가 취소를 한다는 거는 효력을 없앤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을 받을 때 또는 특허를 받을 때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도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에 더해지는 게 뭐냐면은 명의 대여를 하는 게 있을 때도 취소를 하는 사유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일단 요게 공통적인 것들이에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그때 필요했던 요건들을 구비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화물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협약을 맺었던 게 있다고 했을 때 그 협정이라 하는 것을 위반하게 됐을 때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취소 요청하는 경우 나오는 게 있는 거고, 쭉 보다 보면 가 일단 나왔죠. 그 다음에 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 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건. 운영인의 결격 사유라 부르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해당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하는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물관리인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약정을 어겼는데 약정 어겼던 것들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때도 지정 취소하는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마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2년 이상 물품의 반입 실적이 없는 경우라 하는 것은 나중에 여기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특허 취소 사유 가서 보면은 2년 이상 물품 반입 실적이 없어서 특허 그 보세 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어서 그 내용이 앞에 반영돼 있다. 잘못된 보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마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지정 보세 구역에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지정할 수 있는 장소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세관장 나오고요. 뭐 국토교통부 나오고 인천광역시, 부산항만공사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세관하고 국토교통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인 거죠. 국가에 속해 있는 기관인 거죠. 요거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가나다 같은 경우 다 맞는 부분인데, 다만 눈여겨볼 게 뭐냐면 세관이 관리한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의를 구했을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나다가 끝에 다 동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 다 맞는 거로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나하고 마중에 골라야 되는데 밑에 보니까 부산항만공사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부산항만공사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서 해당되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한국관광공사는 글쎄요, 공사긴 하지만 요것이 어떤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창고 특허 신청인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화물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건 특허보세 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한번 쉽게 생각해 봤을 때 보세 창고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세관에 낼 거잖아요. 화물 관리를 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책임체계, 뭐 책임자, 그다음에 반출입 보관 절차, 그다음에 출입자 통제, 시설 안전 관리, 그다음 밑에 가 보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뭐 포상 어떻게 할 것인지, 반대로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화물 취급 직원 채용 조건, 절차,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세관 입장에서는 보세화물 취급하는 직원이 뭐 어떤 연봉을 받고 어떤 복지가 있고 이런 것도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되는 거라 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고시로 가서 보면은 교육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요걸 바꿔서 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번에 가서 봤더니 특허보세 구역의 특허 기간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저희 작년 시험 이후로 이게 개정된 것이 있거든요. 보세 판매장에 대한 부분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된 거니까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개정된 거였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보세 구역의 특허 기간은 일단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칙은 10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내. 원래 법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 거고, 그게 지금은 일단 신청인이 신청한 것을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 의미가 있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까지 특허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예외라 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 원래 있었어요. 여기 두 가지 원래 뭐였냐면은 첫 번째로는 보세 판매장, 두 번째로는 보세 전시장하고 보세 건설장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원칙이라 하는 것들은 보세 창고와 보세 공장을 말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예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예전에는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 한참 그런 거 있었잖아요. 2010 아마 6년도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면세점 지정 특허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부패라고 하는 게 발견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뜯어 고치겠다라는 의미로 독과점, 투명하게 유지하겠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고 특정 업체만 이렇게 독점하는 것을 또는 과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요게 원래는 5년으로 나와 있었어요. 5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보세 전시장, 건설장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매번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 볼 수 있겠지만 이 전시하고 건설하는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이지 매번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전시 같은 경우는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인정됐던 거였거든요.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 따로 그냥 정하는 기간, 세관장이 따로 이렇게 특허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 업체가 이 전시하는 것들, 건설공사 내용을 보고 그때그때마다 특허를 부여하는 형태,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는 형태로 가는 게 있었던 것인데 요게 바뀌었어요. 요게 보세 판매장이 원래는 5년이었거든요. 근데 5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꿔주게 됐죠. 10년으로 바꿔주게 됐습니다. 즉 원칙대로 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추가로 볼 게 뭐가 있냐면은 원래 기존에는 이 갱신 횟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저희가 중소 중견기업은 2번까지 갱신이 가능하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시점 속해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회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기업에 상관없이 이거를 다 2회로 바꿨고요. 다만 갱신할 때 5년 이내로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꿨던 거죠. 요게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 내용들이 바뀐 거고 이건 작년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 문제로 봤을 때는 일단 답을 골라보면 정답은 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작년 기준 했을 때 보세 판매장은 5년 이내였던 거고 보세 공장은 10년 이내, 보세 전시장과 건설장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거나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가가 되는 거였겠죠. 넘어가겠습니다. 6번에 가서 보시면은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되는 물품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요건 저희 관세법 155조 제1항에 나왔던 장치 장소를 물어본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다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외국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관세법상 정해져 있는 장소에만 보관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장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보세구역 밖에서 장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나온 게 있는 거죠. 수초신고 수리된 물품이라든지 크기나 무게에 과다하거나 그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보세를 장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해 도난 등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곳에 장치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역 물품, 압수 물품 이런 게 나온 게 있던 거죠. 우표물까지 해서 이거 답을 골라보면 일단은 그게 그거였거든요. 원칙적인 것들은 외국 물품이거나 또는 내국 운송에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은 관세법상 정해진 장소, 장치 장소에만 장치하게 하고 있던 거라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보세구역 외 밖에서 장치할 수 있는 것을 골라보세요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가가 되는 거죠. 압수 물품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이행할 게 아닌 거잖아요. 압수를 한다는 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압수하게 되면 세관장에 따로 정하는 따로 관리하는 장소로 옮겨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도 장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특허 보세 구역의 특허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여기 문제상에 보세 판매장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잠깐 볼 게 뭐냐면요. 저희가 특허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특허 보세 구역 안에서도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쓸까요? 일반적인 경우. 여기는 보세 판매장. 보세 판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특허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요.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적이 넓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워낙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密집된 공간이 있긴 하지만 이게 한 곳이 크게 잡고 있지는 않은 거죠. 요거는 연면적이 아니고 그 매출액을 가지고 수수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요. 지금 가의 내용을 보니까 틀린 것을 골라볼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를 먼저 볼게요. 저희가 특허 수수료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허 처음 받을 때, 특허 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나오는 것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할 때마다 운영하는 동안에 납부하는 게 있는 것이고, 나중에 갱신할 때도 갱신 수수료 따로 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맞는 거고,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4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뭐 그거 말고도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허 신청은 45,000원이 되는 것이 맞는 거고, 특허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연 면적을 가지고 이제 차지하는 면적의 내용에 따라 어떤 범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의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라의 경우에도 인정이 돼요. 1년 단위로 일괄 납부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다만 가의 경우에는 어디가 잘못된 거였냐면은 특허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해서 매 분기 말까지 납부하는 거 맞아요. 납부하는 거 맞기는 한데 다만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 속하는 분기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제외한 나머지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업 정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특허 보세 구역 안에서의 보세 물품 반입 정지라든지 뭐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영업 정지라 보시면 되는 거겠죠. 영업 정지하는 경우랑 취소랑 다르거든요. 영업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아무래도 취소보다는 더 약할 거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일단 특허의 취소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면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나오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운영인의 결격 사유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죠.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있기는 해요. 단서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안에서 175조에 있는 것 중에 2호와 3호에 해당되는 것들, 뭐 그거잖아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내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자들이 이제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 어떤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사고를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법인에서 3개월 안에 그런 것을 변경한 게 있을 경우는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인데, 다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결격 사유로 봐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명의대여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이 경우에도 특허 취소를 하는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요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세관장은 특허를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이고, 요거 말고도 또 더 있거든요. 나머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이런 말 나와요. 1년에 3회 이상 아까 봤던 반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여기는 과징금 부과 처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물품의
반입 실적이 없는 경우, 없어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 이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밑에 두 가지는 선택이에요, 선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량에 달려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위에 세 가지는 반드시 취소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입 등의 정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법이라든지 또는 명령을 위반하게 됐을 때가 나오게 돼요. 대상자는 운영인 또는 운영인의 사용인이 나오게 되고요.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시설이 미비한 경우 있잖아요. 이 특허보세구역이라 하니까 보세구역 자체가 세관장이 통제하는 장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감시단속이라 하는 것들이 항상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허보세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미비되어 있어가지고 설치 목적 달성하는 게 좀 곤란해졌다 라고 하는 게 있다거나 하는 게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시면은 지금 8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지금 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장치된 물품에 대해서 납부할 자금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납세 의무자 파트를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있었어요. 특별 납세 의무자 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도난 분실이 발생하는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장치된 물품이 멸실 폐기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운영인한테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운영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운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 정지시킨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부분인데요. 지금 나를 보시면 나는 아까 얘기했던 취소 사유가 되는 거겠죠. 2년 이상 물품에 반입 실적이 없어서 라고 하는 것들은 특허를 취소하는 사유가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바로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특허 취소 사유 나온 게 있어가지고 요거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답을 바로 골라보면 1번, 2번, 그 다음에 4번을 골라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2번 같은 경우는 그거네요. 이건 3번 같은 경우에는 운영인 해산 또는 사망한 경우라 하는 것은 요거는 효력상실 사유에 해당됩니다. 특허의 효력상실 사유. 특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세관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는 특허의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갑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거네요. 물품 반입 등의 정지라고 하는 게 되는 거겠네요. 정답은 마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요. 9번 문제로 가볼게요.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기 문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특허의 효력상실 사유는 총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았을 때, 즉 폐업이 된 경우라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운영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해산된 경우 나오는 게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특허 기간이 만료된 경우, 네 번째로는 특허가 취소된 경우, 이렇게 해당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특허 보세구역 자체가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내국 물품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외국 물품이라면 거기 반입된 물품은 아직 통관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보세구역 밖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보세구역 지금 아닌 다른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면 저희가 수입을 하려면은 사전에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입 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야 수입에 따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효력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요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효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제 가름하는 게 있는 거죠. 의제를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효력이 남아있는 걸로 보는 거고, 그때 동안에 여기 들어가는 외국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이죠. 저희가 관세 법령에서 보시면 세관장이 지정한다,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런 말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다른 게 뭐냐면,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세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기 위함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주변을 봐서 아시겠지만 세관이라 하는 곳들은 되게 많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세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구로 쪽에 가면 구로세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물론 지금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 명칭은 아마 비즈니스센터로 바뀌었을 텐데, 거기 말고도 저희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뭐 부산세관도 있고 인천세관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세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관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정하는 형태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 말인즉슨 세관별로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 관세법의 목적하고 안 맞게 되는 거죠. 관세의 목적 중에 나왔던 게 뭐냐면 과세라고 하는 것들, 적정히 하는 게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해석을 할 때는 업무를 수행하게 됐을 때는 과세 형평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하게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세관마다 다르게 적용하게 됨으로써 형평성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통일된 뭔가를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정형화된 것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용을 다 보고 나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세관장에게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재량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얘기는 이렇게 통일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지금 내용을 파악해 봐야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허보세 구역에 지금 그 효력이 없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 안에 있는 물품의 종류가 무엇인지 수량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요거를 길게 잡을 건지 짧게 잡을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세관장이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이제 내용이 어려웠던 건 아닌데 생소한 부분이 했던 거죠. 업무 내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 행정 절차상 승인이라 하는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일종의 동의까지 구해졌을 때, 동의까지 하게 됐을 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걸 말을 하는 거죠. 나머지 보니까요, 지금 특허 작업 종류, 장치 물품의 종류, 원재료 변경, 수용 능력 증감 이런 것들은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 등기사항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만 알려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변경 통보라고 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특허보세 구역 안에서 뭔가를 하는 작업과 관련된 것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수용 능력도 마찬가지인 것이 물품이 이제 장치할 수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거 관련된 거기도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떤 작업에 대한 부분들, 물품의 종류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작업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장치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나머지는 성격이 다른 게 등기사항 변경하는 것은 그냥 통보하면 된다고 나와 있긴 해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특허보세 구역에 나와 있는 보상구 운영인 중에서 운영인에 대한 주의 처분 사유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주의 처분 사유가 되고요. 나머지는 경고 처분 사유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 다 암기하는 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일단은 좀 뉘앙스를 가지고 판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쭉 봐보니까 첫 번째, 수용 능력의 범위를 초과해서 물품을 장치한 때, 그다음 장부와 보고 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때, 야적 대상이 아닌 물품을 야적장에 장치했을 때, 견본품 반출 허가를 받은 물품을 기록 관리하지 않았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정답은 라가 됩니다. 라, 운영사항 보고 의무를 위반한 때.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근데 운영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 원래 정해진 날짜를 좀 넘겼다, 날짜가 좀 넘어갔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관리상의 소홀이 아니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운영상황 보고 의무 위반한 것도 관리 소홀이 한 거 맞긴 하겠지만, 다른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세관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이런 거는 주의 처분을 해서 주의 주고 이제 하도록 얘기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전용 보세 창고의 특허 요건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저희 시험에 종종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했던 분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정답을 골라보면 다가 되겠네요. 화물 조작장 면적은 물동량에 따라 운영인의 신청으로 세관장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고 있는 거죠. 다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컨테이너 검사장을 갖춰야 되고, 야적장을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지 면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00제곱미터, 1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 쭉쭉 나와 있는 것 정리 가능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를 가서 봤더니 보세 공장의 이념물품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보세 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부분인 것이고, 거기상의 용어의 정의가 있는 거였던 거죠. 여기 보면 뭐 인형 물품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 나에 보시면 이제 기록하는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치가 있는 게 남아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뭐 자체 폐기 대상 물품 지정할 수 있다. 폐기 완료는 30일 안에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정답은 가가 되는 거죠. 앞부분은 맞아요. 전단은 맞는데 후단이 다 잘못된 거죠. 여기 보면은 보세공장 반입 물품 또는 제조 가공한 물품과가는 맞는데, 세트를 구성, 함께 거래하는 물품 말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하는, 포장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 용품에 대해서는 잉여 물품으로 보는 거고, 세트 구성, 함께 거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보세 공장의 제품 과세, 원료 과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품 과세, 원료 과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용 보세 공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내수용 보세 공장에 적용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세 공장은 기본적으로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을 하는 것이고, 유사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물품에 관련해서 뭐 수리를 한다거나 조립을 한다거나 뭐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말을 하는 거죠. 보세 공장에서는 물품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외국 물품, 이렇게 두 가지를 투입해서 원료 또는 재료를 해서 물건을 만드는 형태로 가는 것도 있는 거고,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을 같이 혼용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국 물품만 가지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 공장은 보세 화물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국 물품만 가지고 작업한다는 것은 보세 공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공장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래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허락해주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완성된 물건, 제품이라 는 것들이 완성이 될 텐데요. 여기를 이제 원료 또는 재료, 여기를 제품이라고 불러봤을 때 얘는 당연히 외국 물품이죠. 얘도 억울할 수 있지만 외국 물품으로 간주합니다. 얘는 당연히 내국 물품이죠. 원래 내국 물품은 과세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가지에 대한 혼용 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혼용 작업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체 완성된 제품에서 외국 물품이 차지하는 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거고, 요걸 저희가 일부 과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외국 물품이 차지하는 분만 과세하겠다라는 거고, 요거는 전부 과세가 되는 거죠. 혼용 작업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는 완성된 물건 모두를 외국 물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건 전부 과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국 물품만 가지고 작업하는 것들은 원칙은 인정이 안 되는 거라 가지고 요거는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았을 때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원료 과세, 하나는 제품 과세가 있죠. 원료 과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 물품, 여기 나와 있는 원료 상태일 때 이걸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고, 제품 과세는 제품 상태인 걸 가지고 과세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원료 과세에서의 그런 과세물 확정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이제 사용 시기, 사용했을 때, 사용 신고했을 때의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이고, 제품 과세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수입 신고 시점에서의 제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인 거죠. 사용 신고 시, 그다음에 수입 신고 시라고 다른 것이고, 원료 과세는 당연히 원료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율도 원료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할 것이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물 확정 시기는 그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 신고하기 전에 과세물건 확정 시기를 먼저 그러니까 사용 신고했을 때 하고 나서 과세하는 거고, 사용 신고 없이 만약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받겠죠.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답을 좀 골라볼게요. 지금 가 맞죠? 맞죠? 혼용 작업할 때는 세관장 승인 받는 거 맞고요. 승인 받았을 때는 외국 물품이 차지하는 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용 신고 전에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했다. 그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료과세 적용 신청하는 시기는 그 물품을 사용하기 전의 상태, 사용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사용 신고를 하게 됐을 때 사용을 해버릴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세물 확정 시기는 수입 신고할 때가 아니라 사용 신고했을 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라에 가서 보면은 저희 전체 포괄 원료 과세 적용 신청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동종 물품이고 같은 물품에다가 지금 선물이 변동이 없다, 물품도 같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승인 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첫 번째,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반입되는 물품은 보세운송 도착 보고로 반입신고를 가름한다. 저희가 보세운송이라 하는 것은 보세 화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걸 말을 하는 것인데, 보세 화물 같은 경우에도 세관 입장에서는 계속 통제를 해야 되는 물건이 되는 것이고, 보세운송 할 때는 저희가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도착을 해서 도착지에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란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을 보고를 안 하게 됐을 경우에는 세관장은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관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라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해상물 같은 경우 5일이고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3일까지 되어 있는 거죠. 아니죠. 10일하고 5일이죠. 네, 그렇게 정리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봤더니, 그러니까 보세운송 도착 보고라고 하는 것들을 원래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 물건이 해당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이 될 거기 때문에 반입신고라는 걸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반입신고를 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도착 보고를 또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반입신고로 도착보고를 가름하는 거죠. 얘는 지금 반대로 적혀져 있거든요. 도착보고를 가지고 반입신고를 가름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착했다고 해서 다 반입신고 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반입신고 했다는 거는 도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나의 경우엔 정답이 맞고요. 다의 경우에는 잉여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만 반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 전에도 즉시 반출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의 경우에 보니까 제조의 가조 가공 등에 소요된 내구물품이 원재료 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의 경우에는 다른 보세 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세 공장 물품 관리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가에 가서 봤더니 반입신고 시에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 반출 허용할 수 있는 거 맞고, 나도 맞는 거고요. 다도 맞는 거고, 라를 봤더니 보세공장 외 일시장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 신고, 양수도, 폐기 처분 등을 하려면 다시 보세공장에 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규정에 가서 보시면은 보세공장 밖에서 장치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도 그 장치된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맞죠? 아까 봤던 부분이고, 나가 잘못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세 공장에서 내국 물품만 가지고도 어떤 제조, 가공 등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런 걸 하려면 세관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허가할 수 있는 거죠. 허가 받으면 되는 거라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지금 보세 공장 업종은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세관장 확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어떤 반입이 제한되는 것들이 그걸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국내외 가격차 상당한 율로 양호했던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제외시킬 수 있는 거죠. 라도 맞고요. 보세 공장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그러니까 보상고 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보세 공장에 바로 반입을 하게 해서 수입 신고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원재료 범위 안에서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제외시키는 거죠. 윤활유라든지 이런 것들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입돼 소모되는 물품만 들어가는 거고, 그거 말고도 결합된다거나 이런 거 있죠. 물리적인 결합, 화학적인 결합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하러 장치장 설명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건데, 수입하러 장치장도 저희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거의 한 문제씩은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 보니까 매번 봤던 문제에 드린 거죠. 예, 가의 경우에 보시면 상시 녹화 가능해야 되고,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감시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그 가의 거리는 40km 이내이지만 예외적으로 80km까지 장치를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폐사허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사유와 발생됐던 수량을 기록 관리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의 경우에는 폐사어를 구분 보관한 거 맞기는 한데 그게 폐사 시기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BL 단위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 그러니까 마가 틀린 거고요. 그다음 20번, 종합보세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라는 거고, 다른 것과 다르게 지정과 특허는 세관장이 지정을 하는 거고 특허를 하는 거지만은 종합보세 구역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것들은 그냥 특정 장소를 말을 하는 것인데 종합보세 구역은 보시면 무슨 센터, 무슨 단지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규모가 큰 거예요. 여러 가지 모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공동집배송센터라든지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류단지라든지 뭐 산업단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도 세관이 아니라 관세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서 하거나 하는 경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의 경우에 그 종합보세 구역은 특허보세 구역의 기능 중에 2가지 이상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을 하는 것이고, 다만 지정 자체는 관성이 하는 게 맞긴 한데요. 다만 거기 안에서 기능별로 이제 사업장이 있을 거잖아요. 사업장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는 세관장에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다도 틀렸고, 그다음에 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거죠. 지금 종합보세 구역 안에 내국물품의 반출입에 관련해서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그거에 대한 예외가 나오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보세 공장 중에서도 아까 봤던 것처럼 혼용 작업 승인 받는 물품들이라든지 내국 물품만 갖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보세 판매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종합보세 구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거는 생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거잖아요. 종합보세 구역에서 판매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요게 누가 대상이 되는 거냐면 그거죠. 외국인 거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 안에 빠지는 자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외교관도 빠지는 거 나와 있어요. 어차피 외교관들은 물건 수입할 때 다 면세가 돼요. 면세가 됩니다. 뭐 관세 같은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르면은 그거 있잖아요. 저희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가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저희 협정이 다 있거든요. 소파 협정이 있어가지고 다 면제가 됩니다. 환급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2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판매 물품의 인도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건데, 가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한테 지정받는 거 맞기는 한데요. 보세 판매장 관할 세관장이 아니라 인도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협의단체에 지정받을 수가 있고요.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다도 가능하죠. 관세 행정 또는 보세화물 관리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도 인도자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의 결격사유, 지정 결격사유 내용 중에서는 국세 체납은 있긴 하지만요. 지방세 체납은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정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도자는 위임해서 수행하게 할 수가 있어요. 보세사에게. 그래서 마도 잘못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나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22번 문제고요. 보세 판매장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건데, 사실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었지만 올해 개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 판매장에 대한 특허 기간, 그다음에 갱신 횟수 바뀐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면세 한도거든요. 면세 한도. 아마도 면세 한도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아마 한 문제도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하고 가야 되죠. 무조건의 말은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은 이걸 제가 한번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 면세라고 하는 것들이 2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관세법 96조로 가서 보면 제1항,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행자 휴대폰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고 있던 거네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이게 연관이 되는 거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면세는 이거 다 지울게요. 이거 빼고 그냥 저희 여행자 휴대폰 하고 별성품에 관련된 면세 한도가 바뀐 게 있어요.
요거를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두 개에 나눠지게 되거든요. 기본 면세 범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면세 범위가 나오는 게 있는데, 기본 면세 범위는 원래 미화 600달러까지였어요. 그리고 별도의 면세 범위 같은 경우에 술, 담배, 향수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 범위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별도로 추가로 면세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고, 이 술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병이었어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바뀐 게 없어요. 일단 두 가지 바뀐 게 없어요. 따로 얘기 안 할 텐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담배 그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연초라고 부르는 이 권련 같은 경우에는 200개비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아서 피는 그게 이제 시가라 부르는 그런 것은 50개비까지 가능한 거고, 나머지도 이제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서 나눠진 게 있는 거고, 향수도 용액에 따라 용액의 그 특정 용액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은 600달러라고 하는 것들이 800달러로 바뀌었어요. 늘어났죠. 술도 원래 한 병이었던 것이 두 병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요거를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건 작년 문제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나하고 600달러는 맞긴 한 거죠. 하지만 틀린 게 있어요. 뭐냐면 술, 담배, 향수를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600달러가 지금 넘는다 하더라도 술, 담배, 향수를 포함해서 된 거였다면은 걔를 빼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나는 지금 틀린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모두 정답으로 옳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23번 문제고요. 보세 판매자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장소로 틀린 것은 바로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 다가 되는 거죠.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 아니고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4번 문제는 보세 전시장이네요. 저희 시험에서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은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긴 하죠. 보세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상 저희 관세법에 나와 있는 거, 관세법 시험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낸 거고, 여기 보면은 맞는 것은 가입니다. 가. 그쵸. 여기 박람회, 전람회 등등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품을 장치하거나 전시하거나 사용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다만 이런 것들, 사용이라 하는 것들은 소비를 말을 하는 것인데, 이 사용하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에 보면은 소비 행위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도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라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마의 경우에도 수리 전에는 인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25번 문제. 보세 건설장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 건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 신고를 해야 되고,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그 세관장에게 사용 전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수입 신고하게 됐을 때는 세관 공무원이 검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 공사를 하죠. 끝나고 나면 완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완료 보고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거 원래 보류했던 세금을 이제 징수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수입신고 수리가 되면 건설된 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을 한 게 있었을 때는 그때는 부가고지를 통해서 납부고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장비 그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 수입신고한 이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에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공사용 장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 만들 때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보면은 다가 되겠습니다. 다. 제가 장외 작업도 허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 건설장 외 작업, 보세 작업을 허가해주고 있는 거고, 허가했을 때는 기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끝나지 않았을 때는 관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정답은 다로 골라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도 그렇게 내용이 어렵다고 보이진 않고요. 다만 출제가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좀 까다로운 게 있었다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이 과목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